공이 분명히 있지만 과도 너무 뚜렷하게 돼 있는 사람이라서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는 남겨놓은 상처가 엄청 크거든요. 셰프이자 한국으로 치면 약 백종원 같은 앤서니 부르댕이라고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게 있어요. 당신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역사랑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정말 헨리 키신저를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어진다. 그런 만도 한 게 수십만 명이 죽고 그렇게 됨으로써 폴포트가 집권하고 나서 킬링필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키신저 스타일은 덕분에 평화가 왔고 평화가 왔으면 죽었어야 될 수십만 명을 내가 살려내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키신저죠. 안녕하세요. 국제 시사 문예지 파도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가진 무게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부고 기사가 얼마나 나오느냐 뭐 이런 걸로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룰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의 학자이자 외교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데서 부고 기사가 A4로 막 14페이지, 막 16페이지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시간에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또 저희 김동규 편집장께서 키신저 전문가십니다. 저희 세대는 키신저라고 하면 항상 미국의 외교관의 전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는 꼭 이름이 언제나 매칭이 돼야 되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하고 헨리 키신저가 투톱으로서 미국 외교를 이끌었는데 권력이야 뭐 닉슨이 가지고 있지만 책사로서 그 다음에 키신저가 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첫 번째, 미국하고 중국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헨리 키신저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레알폴리틱, 뭐 정치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정치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이념이고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힘과 힘의 문제고 국가와 국가의 문제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우리가 친구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해가지고 소련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 중간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중국하고 소련은 공산권에서 넘버 1, 넘버 2고 그 다음에 두 나라의 가장 문제가 하나 뭔가면 국경선이 너무 길어요. 국경선이 길다는 얘기는 하여간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닉슨하고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국을 좀 꼬셔보자. 그래서 중국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미국 가장 극좌적인 나라였어요. 극좌적인 나라인데 이 헨리 키신저를 닉슨이 보냈죠. 보내가지고 주얼레, 요즘에는 주얼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얼레랑 손잡고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준동맹에 가까울 정도까지 가까워져 버렸죠. 가까워지고 나니까 소련이 이제 고립되어 버려버리고 사실은 소련이 고립이 되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군비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갖다 많이 사야 되거든요. 미국은 경제 성장 잘하고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 소련이 무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가까워진 거 그걸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소련과 공산권이 무너진 거. 뭐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했던 사람. 근데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과연 그 키신저가 다 한 거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키신저는 처음에 닉슨 대통령이 안보보좌관이 됐잖아요. 안보보좌관이 됐을 때 자기는 싫다는 생각을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닉슨이 털떡을 해가지고 결국 해보자 해서 간 게 역사적인 대전환, 일종의 우리 외교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교적인 혁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은 키신저가 아니고 닉슨이 공을 갖다가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주로 키신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네. 키신저 이제 관련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진들이 마오쩌둥이랑 그렇죠. 악수하고 있고 예. 보면은 키신저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 딱 전면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은 닉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데 닉슨 제1기 마치고 나서 재선이 됐잖아요. 재선되고 났을 때 제2기 때 워터게이트 사건 터지니까 닉슨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정치가인 것처럼 이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성과를 많이 냈는데도 닉슨한테 공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공을 갖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키신저의 역할로 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키신저라는 사람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 키신저의 머리에는 한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장기로 말하면은 차나 포 정도 레벨 아니면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사실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약간 이 사람도 외교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싸운다 해도 강점이 있겠죠. 그럼 자기 1등이 돼, 미국 1등 되는지만 이 사람이 썼던 박사 논문 같은 경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강대국이 한 5개, 6개 정도가 서로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해야만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강대국 간의 관계를 잘 만들자는 거예요. 물론 미국 1등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강대국 정치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소련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아요. 근데 중국과 손을 잡으려면은 중국이 그 당시에 소련하고 함께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베트남을 또 전쟁을 종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너희가 저기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남쪽 그 국경선 쪽이 좀 불안하지 않겠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베트남 전쟁도 종결시켜줄게. 그러면은 남베트남을 날려야죠. 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베트남을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동아시아에서도 미군의 숫자를 좀 줄여주는 게 당신들한테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한다는 거, 중국하고 잘해보겠다는 걸 갖다가 그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왔던 게 뭔가 하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동아시아의 안보는 동아시아에게 해가지고 닉슨 키신저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에 주둔했던 미군은 2개 사단이었습니다. 2개 사단이었다가 지금 1개 사단만 남았거든요. 제2사단. 그러니까 주한 미군을 절반으로 줄인 사람이 바로 닉슨하고 키신저죠. 그 다음에 주일 미군도 줄였고. 그리고 이게 연세가 좀 도미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 미군 믿고 있었는데 주한 미군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북한이 침범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니까 했던 게 뭔가면은 그럼 북한을 좀 살살 달래봐야겠다. 달래가지고 북한하고 남한의 긴장을 좀 완화하고 그 와중에 자주국방,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자주국방이에요. 국방을 너무 미국에만 의존 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국민들한테 방위성금 막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최첨단 비행기가 F4 팬텀이었는데 팬텀도 사고 그런 거 하는 중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해가지고 남북한 간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키신저하고 닉슨이 했던 것의 일종의 도미노의 결과 중에 하나였죠. 이런 사람이 바로 키신저입니다. 키신저 이전만 해도 소련하고 미국 간에 핵 문제 가지고 누가 핵을 먼저 쏘는가 이런 가지고 굉장히 긴장감이 많았는데 이 사람의 성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소련하고 미국이 핵과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대탕트를 해요. 긴장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대탕트를 만들어낸 게 바로 또 키신저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관계도 꽤 좋아졌어요. 닉슨하고 키신저가 외교를 한 이유는 70년대 분위기는 꽤 좋았죠. 뭐 이런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하는 성과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키신저. 그런 점에서 저도 외교 업무를 좀 해봤지만 외교관들한테는 키신저는 꽤 좀 부러운 사람, 좀 멋지다 이런 느낌 갖는 그런 사람이죠. 외교관 지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약간 롤모델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키신저 삶을 좀 보면 키신저는 초반 운은 안 좋았어요. 그 초년 운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키신저는 유태인이고 독일에서 살았던 유택의 독일인이죠. 그러다가 당시 이제 히틀러 등장하고 나서는 망명을 가요. 어렸을 때는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과 학업을 같이 했죠. 학교도 처음에 다녔던 거는 뉴욕 시립대학인가 거기서 회계학 같은 걸 공부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걸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운이 살짝 바뀌었던 게 언젠가면은 43년도에 이병으로 입대를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하는데 그때 독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똑똑하니까 지역 점령군의 일종의 정무적인 걸 갖다 맡긴 거예요. 한 도시를 갖다 통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계급은 병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미국 대학을 많이 보내줬거든요.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하버드 정치학과를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그 닉슨에 의해서 발탁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죠. 키신저는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20몇 살짜리 학부 논문이 수백 페이지. 너무 길어가지고 키신저 룰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하버드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키신저 이후에 그 하버드에서 학칙을 만든 경우면은 학부 졸업 논문은 예컨대 100페이지를 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게 만든 게 바로 이른바 키신저 룰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긴 논문을 학부생이 썼을 정도로 썼고, 그 다음 다른 책들도 엄청 길어요. 하버드에서 정치학 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닉슨 1기 때는 주로 우리 말하면은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그 다음에 닉슨 2기에 가가지고는 국무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포드 때 가서도 또 국무장관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좋은 게 뭔가면 닉슨 2기 때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의 대통령의 컨트롤도 안 받고 혼자 마음대로 일을 하실 정도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무장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나서는 또 뭘 했는가 하면은 외교라든지 국제정치에 관련돼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어요. 사진을 찍으면 보통 뭐 마오쩌둥하고 찍고 슈얼라이랑 찍고 리콴유랑 찍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찍고 다니고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사교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생 살면서 100살까지 또 천수를 누렸고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꽤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죠. 저희가 5월에 소개를 했던 이코노미스트랑 거의 한 8시간에 거쳐서 그렇죠. 했던 네. 인터뷰 그 기사가 되게 긴 게 있어요. 그때 기사를 보면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키신저를 만나러 이제 하려면은 맨하탄에 있는 그 아르데코 네. 그 양식의 빌딩으로 들어가면 된다. 네. 놀랐던 게 보통 이제 은퇴한 정치인이나 뭐 노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 저기 자기 고향 어디 그렇죠. 그런 데는 좀 한적한 마을 근교에 가죠, 근교에. 네, 근교 뭐 그런 데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맨하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100살이나 된 양반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돈을 나이 먹어서 무지하게 예.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책도 많이 팔았고. 네, 책도 많이 팔았고 흉기로 쓸 수 있는 그 1000페이지 넘어가는 책으로다가 좀 했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저는 키신저가 이제 죽고 나서 또 이제 관련 그 기사들 나오는 거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을 뭔가 한국의 어떤 인물이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약간 저는 이승만이랑 좀 비슷한 그게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공이 분명히 있지만 과도 너무 뚜렷하게 그렇죠, 돼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런 어두운 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소국들에 그렇죠. 미쳤던 특히 뭐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는 사실은 남겨놓은 상처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는 뭐 미국한테 적대 행위를 해서 이랬던 게 아니라 그 북베트남이 주로 어떤 물자 같은 거를 전달받는다든지 뭐 기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 그 캄보디아 국경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호치민 루트라고 그러죠. 호치민 네. 루트. 아무리 그래도 엄연히 주권 국가인데 네. 거기다가 비밀리에 융단 폭격을 계속 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그 캄보디아 그쪽 비밀 융단 폭격을 하면서 썼던 폭약의 양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투하했던 그거에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대요. 아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걸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그런 왜냐면은 워낙 그때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계속 미국이 연관이라는 걸 부인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걸로 캄보디아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수십만 명이 이제 죽었다고 하죠. 요번에 키신저가 죽고 나서 제일 화제가 됐던 기사가 그 롤링스톤이라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중문화 매체예요. 주로 이제 음악 원래 이쪽으로 좀 유명한 매체인데 거기서는 아예 헤드라인을 전범 키신저가 드디어 죽다. 네. 이렇게 그 파이널이라고 달아버린 거예요. 그랬죠. 드디어 죽다 그랬죠. 네. 이런 약소국들이 키신저의 그런 어떤 되게 냉혈한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그러네. 입었던 피해를 생각해 보면은 그 CNN의 그 네. 셰프이자 한국으로 치면 약간 백종원 같은 아. 그런 약간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은 그 앤서니 부르댕이라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앤서니 부르댕이랑 부르댕이 그 추천하는 베트남 음식점 거기 가지고 되게 허름한 그냥 국수집인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는 다 그냥 평범한 베트남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거기에 오바마랑 그 앤서니 부르댕 오바마는 이게 와이셔츠 소매 거친 채로 그냥 되게 소박하게 먹고 있는 둘이서 그냥 하노이겠죠, 하노이. 하나의 그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동남아 이쪽 미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걸 많이 다녔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게 있어요. 당신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역사랑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정말 헨리 키신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어진다. 실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던 거는 키신저 만나면 얼굴을 때려주고 싶다. 이거 펀치 인더 페이스라고 해요. 그래. 다른 버전은 주먹으로 죽을 때까지 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버전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미워요. 네, 그렇게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수십만 명이 죽고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써 폴포트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킬링필드에 영향을 미쳤죠. 큰 그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그리고 폴포트가 집권하고 나서 결국은 그 킬링필드로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사람들을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강대국의 입장에서 그런 결정들은 사실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38선 걷는 것도 하룻밤 사이에 걷잖아요. 거기 때 국방부 대령들 3명인가 불러놓고 한반도를 한 반으로 대충 나눠야 되겠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선 좀 그어봐. 그리고 그 조건은 수도 서울은 남쪽으로 줘가지고 하여간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어서 내일 보고해. 그러면 그거대로 38선 그을 테니까 남북한 분단시킬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이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뒤져보니까 지도가 하나 있더래요. 지도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나온 프로그램 나오는데 보니까 동아시아 지도가 있는데 보니까 한반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38도 선이 가장 중간인 것 같고 서울도 살짝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38선 딱 그거 아침 보고 있더니 좋아 오케이 하고 나서 소련하고 연락해가지고 소련한테 38선으로 우리 걷자 그랬더니 소련도 오케이 해가지고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거는 원래 이래요. 키신저 같은 사람이 그 약간 냉혈성에 대해서 강대국 정치라는 게 원래 냉혈한데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베트남을 날리잖아요. 남베트남을 날리려고 이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하니까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남베트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빼면 안 된다. 남베트남 잘못하면 그 외교 협상을 하다가 방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안심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닉슨은 반대했대요 처음에. 보고하고 나서 남베트남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북베트남 수도인 하노이를 갖다가 융단 폭격합시다. 우리가 너희 남베트남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그 영어로 하면 커미티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베트남 갔다가 그 외교적인 이유죠. 외교적인 이 포석을 위해 가지고 하노이를 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공습 하루 며칠 동안 2,200명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키신저의 머릿속에서 지금 남베트남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지금 북베트남하고 몰래 하고 있는 이 작업, 그다음에 중국하고 있는 이 전체 외교적인 그 게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하노이를 우리는 공습해야 되겠고 하노이에서 몇천 명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외교적인 거니까. 그래서 키신저한테 당신이 그냥 대충 무심코 결정한 것 때문에 사람 2,200명 무고한 사람 죽었다. 당신 책임질래 그러면 그런 얘기 할 거야. 아마 키신저 스타일은 덕분에 평화가 왔고 평화가 왔으면 죽었어야 될 수십만 명을 내가 살려내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이게 키신저죠. 근데 진짜 키신저가 정말 냉혈한이라고 할 만한 게 심지어 그 유대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가차없었잖아요. 그렇죠. 소련 그때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련이 유태인들 차별하고 혹시 잘못하면 좀 학살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그때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키신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소련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고.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데 이건 외교에서 우리 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는 거는 사실 그게 터지고 나면은 막 100만 명이 죽을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하나라면은 2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몇백만 명 죽고 이런 엄청난 일들 앞에서 뭐 2,200명만 희생당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징징대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키신저 입장에서는.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이게 명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외교라는 게 어떨 때는 보면은 정말 너무 냉정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좀 필요 없는데도 사람들의 희생을 너무 또, 뭐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키신저를 볼 때, 키신저가 한 성과도 봐야 되지만, 또 이 사람이 또 너무 이렇게 무심해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은 한 몇천 명이라도, 몇만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 아닌가. 희생시키고 나서도 자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은 영어로 믹스드 필링. 예, 양가적인 그런 그 감정이 좀 있어요. 맞아요. 사실 베트남 전쟁도 키신저는 이미 65년에 한번 방문했을 때, 요거는 이미 명분이 없고, 이제 그렇죠. 이미 안 되는 그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더 끌어서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저는 소련에서 유대인들 그렇게 학살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주의적 문제일 수는 있어도 아메리카의 문제는 아니까 미국의 그렇죠. 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말은 그러니까 진짜 냉혈한도 이 정도면 그냥 인정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전 키신저에 대해서 하는 거는 옛날에 미 국무부가 40년대 후반에 장개설을 벌였잖아요. 벌일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마오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다 먹어버리면은 그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했을 때도 미 국무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마오하고 그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 소련하고 한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제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보고서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 국무부 40년대 후반에 나온 보고서도 미중 간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닉슨도 이미 화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화해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키신저는 닉슨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화해하는 쪽에 미중 간의 그 외교적 혁명에 끼어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미중 화해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일부 논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통일부 장관 하시는 김용호 장관 같은 경우도 박학사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하고 가까워질 것이다. 소련하고 국경도 너무 길고 넘버 원, 넘버 투 하다 보니까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쌈박질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25에서 중국에 참전을 갖다 유도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전쟁에서 참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은 좋지만 한번 싸우고 나면 한 20년은 사이가 나쁘거든요. 그게 결국은 미중 간에 그 화해할 수 있는 그 포텐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또 키신저가 특히 사실 공 못지않게 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거의 뭐 약간 미국에서는 국가의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갔잖아요. 본인이 이제 현직에서 그렇죠. 한 거는 이제 포드 대통령 그때가 이제 그렇죠, 마지막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어떤 외교 정책 이런 데 영향력을 그렇죠. 행사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그때 이제 캄보디아 폭격하고 이랬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였던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나중에는 키신저 만나고 맨날 조언을 구하고 키신저 나의 친구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건 미국의 경우에 항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 번씩은 키신저를 불러가지고 뭐 사진 한번 찍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안 한 대통령이 바이든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진짜로 30 몇 살 그 상원의원 하던 시절부터 되게 키신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는 참 바이든이 나름 이렇게 줏대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꾸준하죠. 아주. 일관성이죠. 일관성이. 사실은 공 못지않게 과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키신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세상
뜨는 마당에도 되게 많은 그런 관심과 또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서 네. 간 거는 현직 이후에도 그런 활동을 한 게 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뉴욕 이 사교계에서도 그렇죠.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키신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진 정치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전 미국에서 외교를 담당했던 외교수장이잖아요. 그리고 마오쩌둥이랑도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이후로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뭐 리칸유라든지 뭐 일본 수상이라든지 뭐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사진들을 모으면은 무게는 더 쌓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전 세계의 지도자를 갖다 코치하는, 그렇죠. 가르치는 무슨 선생님 같은 구루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인스타그램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표현하고 친했어요. 이 키신저가 축구광이에요, 축구광. 원래 이 독일에 살 때부터 축구광이고, 어느 정도 축구 좋아하는가 하면은, 축구를 저는 했다고 알고 있어요. 클럽 활동 좀 했고, 펠레를 잘 이렇게 꼬여가지고, 미국에 그 당시 인기 없던, 미국 프로 리그에서 좀 뛰어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뛰게도 만들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국 축구의 어떻게 아버지 같은 역할도 좀 했던 사람. 나름 그 네. 축구 부흥의 미국 축구 인기가 네. 이제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그렇죠. 건데 네. 거기에 사실 키신저 그 기여가도 마크에 또 키신저가 있었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키신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키신저에 대해서 비판은 제일 많은 거는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럼요. 그게 제일 예, 많죠. 그렇죠. 일각에서 제가 봤던 비판 중에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국익만을 따진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키신저는 낙제점이다. 그런 그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베트남 이런 예. 거기도 결과적으로 저 미국이 되게 명분도 없고 그리고 본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아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 목숨을 그 군인들 목숨을 그렇게 거의 그때 한 3만 명 정도 미군이 전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도 만들었다는 그것도 있고 또 캄보디아의 경우도 불법적이면서도 그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엄청난 폴포트의 크메르 그렇죠, 루즈 그렇죠. 독재 정권에 들어서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키신저의 그 가장 또 악명 높은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칠레 정부를 이제 전복시키는데 아엔데 정권. 네. 예. 일조를 했던 것도 칠레 자체적으로도 그 피노체트 그렇죠.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또 인권 유린이나 이런 것도 심했고 그러긴 처형을 몇천 명 했어요. 그렇죠. 예, 사람 그 정치범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뭐 바르냐 올바르냐 이거의 문제를 떠나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엄청난 그렇죠. 또 예. 그 해를 끼친 거잖아요. 예. 키신저를 미국 국익을 정말 그렇게 신장을 시킨 사람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어떤 부고 기사들 중에 보니까 마이오피아라는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시한 적.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용지 말아가지고 원인이 결과를 어디서 끊을지에 따라 가지고 결과를 좋게 말할지 나쁘게 말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소련하고의 이 관계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급했다 보니까 멀리 못 봤던 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또 한번 키신저라는 닉슨을 이해할 만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본다면은 또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세상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가면서 커가는 나라인데 굉장히 미국적인 장점을 갖다 놓친 거 아닌가. 키신저 때문에. 아까 먼저 욕할 거리들을 만들어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어쩌면은 유럽 외교의 장점을 가져오는 바람에 미국의 장점을 놓친 거 아닌가 이런 뜻도 생각할 수 있죠. 그 키신저 인터뷰를 마지막 저희 사도에서 소개를 했던 그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오랫동안 외교 이런 쪽에서 계속 뛰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라는 게 확실히 있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특히 그걸 느꼈던 게 그때쯤에 이제 워낙 우크라이나 이 그렇죠. 전쟁이 주로 부각되는 이슈였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키신저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나토를 계속 가입을 빨리 시켜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유럽을 우크라이나로부터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은 유럽 전체에서 그렇게 뭐 약체죠. 예, 네. 미미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제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최첨단의 그 무기를 제공받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라든지 정보 이런 자산 같은 거 활용해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한국 군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실전에서 경험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 뭐 하이마스나 네, 뭐 다 들어왔죠. 네, 네. 이런 거 다 운용을 하고 이러면서 유럽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유럽이 자꾸 평화롭게만 살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렇죠. 국방 그 투자를 안 네. 하고 이러니까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그렇죠. 원래 유럽의 항상 경제적이나 뭐 네. 이런 걸로는 원래 이제 독일을 독일이죠, 가장 독일은. 가장 저기 네. 치는데 독일 군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렇죠. 국방비도 형편없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독일도 너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유럽 최강의 군대를 갖춘 나라가 되버리는데 육군으로서는 최강이 되겠죠. 네. 네. 실전 경험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키신저 표현은 전술적인 이제 그런 이거는 역량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전략적인 그런 건 해보지 않은 군대라서 정치도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들로 컨트롤 잘 못할 거거든요. 그죠. 근데 또 우크라이나가 민족주의나 이런 경향들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 생각을 잘못하면은 이제 인근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나토 울타리 넣어놓고서 이제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확실히 그런 것들은 본인이 여기 뒤통수 쳐봐서 그러는가 그래서 잘 아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역시 뒤통수도 쳐봐야 잘하는 것처럼 그건 인사이트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그런 상상력은 사실은 키신저 정도급 아니면 하기 어려운 상상력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남 뒤통수를 하도 많이 쳐보니까 우리도 쟤네도 틀림없이 좀 있으면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국정치를 많이 안 해본 나라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종의 뭐라면은 구대륙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일종의 섬처럼 살았잖아요.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립주의도 강하고. 그래서 국제 정치를 안 하는 나라다 보니까 국제 정치를 모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키신저처럼 유럽 출신이 유럽 외교를 공부해가지고 미국에게 유럽식 외교, 진짜 외교, 자기가 왔을 때는 진짜 외교죠. 진짜 외교를 좀 가르치고 싶다는 것. 그게 평생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국정치를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뭐 원나라, 그다음 명나라, 청나라, 그 중화 제국 밑에서 주로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를 많이 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외교감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도 미국과 좀 비슷한 나라니까 우리도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나라니까 우리도 약간은 유럽식의 이 레알폴리틱 조금은 약간 냉정한 외교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들어보면은 좀 균형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책이 두껍고 그렇지만은 그 키신저 이야기를 갖다가 시간 날 때마다 좀 공부를 한다면은 한국 외교에도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외교의 거장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거장일 것 같아요.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일생, 성취 그리고 또 공과학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유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키신저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는 저희 그 파도에는 이코노미스트 그 인터뷰 그 기사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일단은 이 노학자 그 관록의 그 외교관이 8시간 동안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거니까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더라도 일단은 키신저가 뭔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늘 말씀드린 거지만은 파도.kr입니다. 이게 주소가 이래가지고 맨날 찾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파도.kr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카카오 채널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좋은 기사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